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켜놓고 들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요즘 괜히 짜증이 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거나 팔이나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경험은 없으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들 갱년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시작되지만 사람마다 나타나는 시기와 증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것부터 시작되고 또 어떤 분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되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갱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5가지 신호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작된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기 위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면홍조와 발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며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특히 겨울철 실내에서도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목이나 가슴,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현상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혼란을 겪으면서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더운 환경이 아닌데도 뇌는 몸이 과열됐다고 착각하고 열을 내리기 위해 땀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침실의 온도를 낮추고 통풍이 잘 되는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땐 여러 겹 옷을 입어 온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매운 음식은 체온 상승을 유발하므로 되도록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은 자주 조금씩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체온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입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한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호르몬 변화의 결과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면 리듬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지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수면이 얕아져 자주 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 등으로 뇌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너무 더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 조절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콜라,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에 가볍게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야간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한 경우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수면 장애임을 이해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말도 못하고 조용히 겪는 증상, 바로 감정 기복입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긍정적이던 내가 어느 날부터 계속 우울하고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나거나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지는 등 마음의 변화가 커지게 되죠. 이건 역시 호르몬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이 아니라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며 호르몬 수치가 급변하면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 변화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우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 글쓰기, 가벼운 명상 또는 취미생활 등 작은 활동 하나가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혼자 감정을 감추고 참지 마시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내 감정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감정 기복 외에도 갱년기 여성들이 자주 경험하는 또 다른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감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불안은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갑작스럽게 불안감이 몰려오거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년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변하거나 퇴직을 고려하게 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외로움 같은 감정도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눈물이 난다. 불안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당연한 변화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나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봉사활동, 취미 클래스, 동호회 등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면홍조와 발한, 수면장애, 감정기복과 불안, 이 세 가지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 몸 자체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관절통과 근육통입니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 감정이나 생리적인 부분만 떠올리지만 사실 많은 여성들이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무릎, 어깨, 목 주변에 이유 없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증상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의 윤활 작용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밀도도 점점 낮아지면서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약해지고 통증이나 뻣뻣함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이 더 굽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쉬기보다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뿐 아니라 근육과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거나 항염증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신체 신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질건조증과 성생활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거나 불편해서 말을 아끼시지만 사실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이로 인해 가려움, 따가움, 통증 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관계 시 불편함이 커지면서 성생활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 저하나 부부관계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질건조증이 있을 경우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전용 보습제나 에스트로겐 크림 등이 있고, 간단한 시술이나 치료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니 참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나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은 단지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 교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이 시기를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면홍조, 수면장애, 감정기복, 관절통, 질건조, 이 5가지 신호가 갱년기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활 속 전략들과 마인드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들, 안면홍조, 수면장애, 감정기복, 관절통, 질건조증은 모두 갱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갱년기 증상 완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체중 증가,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등의 문제를 운동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으며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가벼운 덤벨이나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관절 부담도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꼭 포함시켜야 할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을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어 즐기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갱년기에는 특히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권장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는 특히 햇빛을 많이 못 쬐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죠. 또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공식품과 설탕, 염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두부, 두유, 콩 제품 등도 좋습니다. 또 하나,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몸이 건조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 7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와 점막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갱년기 증상의 상당 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예민할 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명상이나 호흡법을 활용해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혹은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고 한결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장애는 갱년기 여성들이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의 컨디션은 물론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불빛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구는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러운 재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이러한 방법을 다 시도해도 숙면이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수면 보조요법이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잡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주는 시기이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자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육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내 일상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시기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나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갱년기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갱년기를 겪는 건 단점이 아니라 삶을 더 깊고 넓게 보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것. 지금까지 갱년기의 대표적인 신호들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완화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는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치료법이 바로 호르몬 대체 요법, 즉 HRT/HORMON이 리플레이스먼트 세러피입니다. 오늘은 이 HRT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T란 갱년기 동안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생리주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갱년기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홍조나 야간 발한이 심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HRT를 통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 불안 증세가 뚜렷할 때에도 호르몬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뇌신경 전달 물질의 안정화가 가능해져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HRT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호르몬 치료는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르몬 치료가 모든 여성에게 암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연구 결과에서 HRT를 받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다소 높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후에 정밀 연구들을 통해 치료 시기, 호르몬 종류, 복용 기간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50세 전후 갱년기가 시작된 직후에 적절한 용량과 기간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 개선, 골다공증 예방 등의 이점이 더 크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물론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에 따라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등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한 검진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정밀 검진을 거친 뒤 맞춤형으로 치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계속해야 하나요?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HRT는 대개 2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서서히 중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유지 용량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RT 외에도 증상에 따라 비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거나 국소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건조증이 주 증상이라면 전신 호르몬이 아닌 질내 국소 호르몬 크림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우울감이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즉, 갱년기 치료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상, 체질, 가족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호르몬 치료에 대해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면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을 고를 때의 기준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산부인 과정 문제가 아니라 내분비계, 정신건강, 심혈관계 등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갱년기 클리닉이나 갱년기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 한 명의 소견만 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HRT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해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갱년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겪는 건 내가 약해서도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참거나 숨기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갱년기의 주요 증상과 대처법, 치료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가족이나 사회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감정을 솔직히 써보는 것, 산책 10분,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것이 나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갱년기는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해보세요.